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홍로점설, 홍로점설.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최소 5분은 기다려야 하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딱 제가 앞에 서자마자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갔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더 불안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홍로점설이에요. 홍로점설, 붉을 홍에 화로로, 점을 점에 눈, 설. 말 그대로 뜨거운 붉은 화로 위에 눈이 떨어지는 상황을 그린 말이거든요. 눈이 화로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순식간에 녹아서 사라져버리죠. 이 말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도 강한 힘 앞에서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특히 악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이 선한 힘이나 진실한 마음 앞에서는 금세 사라진다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조선시대의 한 선비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느 겨울밤 한 젊은 선비가 과거 시험을 위해 밤새 공부하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라 방 한가운데 화로를 피워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문 틈으로 눈송이가 하나둘씩 들어와서 화로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눈송이가 화로에 닿는 순간 지지직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걸 보면서 그 선비는 문득 깨달았대요. 자신의 마음속 잡념과 욕심이 학문에 대한 진실한 열정 앞에서는 저 눈송이처럼 금세 사라져버린다는 걸 말이에요. 바로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일이 생각나요. 그날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걱정과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다른 지원자들이 더 뛰어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관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순간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이 홍로점설처럼 순식간에 녹아 사라졌어요.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 간절함 앞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져버린 거죠. 결국 진실한 마음이 가장 강한 화로가 되어주더라고요. 홍로점설. 작은 것도 강한 힘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이 말처럼요. 막역지우, 막역지우.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어제 퇴근길에 골목을 지나는데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까만 고양이와 나란히 앉아서 털을 핥아주고 있더라고요. 같은 색깔도 아니고 크기도 다른데 서로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개선하면서 사귀는데 이 고양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막역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막은 없다는 뜻이고 역은 거스른다는 의미예요. 지우는 벗이라는 뜻이죠. 합치면 서로에게 거스르거나 거슬리는 것이 전혀 없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찐친구,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백아라는 검은고 명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아가 아무리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도 사람들은 그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종작이라는 나무꾼을 만났어요. 백아가 높은 산을 떠올리며 연주하자 종작이가 말했어요. 태산처럼 우뚝 솟은 느낌이네요. 물을 생각하며 연주하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 같아요 라고 했어요. 백아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자신의 음악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종작이가 죽자
배관은 검은고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진 세상에서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그 회색 고양이와 까만 고양이처럼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였어요. 제가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종자기처럼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마격지우인 거죠. 진짜 친구는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군계일학, 군계일학.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젊은이, 닭들 사이에서 학 한 마리가 되고 싶다고? 그럼 먼저 학이들 준비부터 해야지.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였던 것 같아요. 군계일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군은 무리군, 개는 닭개, 일은 하나일, 학은 학자예요. 말 그대로 닭들 무리 속에 학 한 마리가 있다는 뜻이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뛰어난 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치 회색빛 닭들 사이에서 하얗고 우아한 학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르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진나라 때 해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검은고도 잘 치고 시도 잘 쓰고 철학적 사고도 깊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닭들 사이에 학 같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해강이 죽음을 앞두고도 의논했다는 거예요. 처형장에서도 담담하게 검은고를 연주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역시 범인과는 다르구나 라고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 할머니를 만나고 몇 달 후에 저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배정됐는데 저만 혼자 다른 부서에서 온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다들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저 혼자만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진 다른 관점과 경험이 팀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기도 했어요. 그때 팀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 덕분에 우리 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였어요. 그 순간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름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국 진짜 학이 되려면 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진정한 군계일학이 되는 거죠. 거한 재미, 거한 재미.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참 안쓰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계속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깊은 뜻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거한재미예요. 들어보셨나요? 거는 들어올릴 거, 안은 상안, 재는 가지러 날 재, 미는 눈썹 미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상을 들어올려 눈썹과 나란히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음식상을 올릴 때 눈썹 높이까지 정중하게 받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후한 시대에 양홍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학문의 뜻을 둔 선비였죠.
그의 아내 맹광은 정말 현명한 여인이었는데 남편이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어요. 매일 저녁 양홍이 집에 돌아오면 맹광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상을 두 손으로 받들어 눈썹 높이까지 올려서 공손히 대접했다고 해요. 이때 양홍도 두 손으로 받으며 아내에게 깍듯이 예를 표했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작은 행동에서 드러났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매일 이런 정중한 예의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버스 아주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정말 서툴렀거든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아프게 누워있는데도 제가 밥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했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마워, 수고했어 라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거한 재미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죠. 춘추필법, 춘추필법.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신문을 보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요즘 기자들은 정말 대체 뭘 생각하고 기사를 쓰는 거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문득 떠올린 게 있었어요. 기자가 기사를 쓰는 방식 말이에요. 사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거리였거든요. 춘추필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춘추는 봄춘, 가을추, 붓필, 법자예요. 봄과 가을이라는 뜻의 춘추는 중국의 옛 역사서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춘추필법은 춘추라는 역사책에서 사용한 글쓰기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사실만 담담하게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글쓴이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비판이 교묘하게 숨어있는 글쓰기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왕이 죽었다라고 쓰는 것과 왕이 서거했다라고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춘추필법은 바로 이런 미묘한 단어 선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춘추필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기원전 6세기 중국 춘추시대,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춘추라는 책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시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나라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공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비판하자니 목숨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사실만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자신의 가치 판단을 숨겨놓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임금이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보통은 왕이 죽었다고 쓰겠지만 공자는 왕이 시해당했다라고 썼어요. 시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건 정당한 죽음이 아니라 부당한 살인이라는 걸 은근히 드러낸 거죠. 만약 그 임금이 폭군이었다면 왕이 주살당했다라고 써서 이건 정의로운 처단이었다는 뜻을 담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하철에서 깨달은 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춘추필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뉴스 하나만 봐도 같은 사건을 어떤 언론은 시위라고 하고 어떤 언론은 폭동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단어 하나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날 신문 보던 아주머니도 사실은 그런 걸 본능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쓰는 모든 말과 글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춘추필법은 그걸 일깨워주는 지혜로운 표현이에요. 격세지감, 격세지감.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부모님 집 다락방을 정리하게 됐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요. 무심코 펼쳐본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2003년 3월 15일 오늘 친구랑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했다. 너무 재미있었다. 앞으로 매일 게임만 하고 살고 싶다.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제가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는 게임이 그냥 재미있는 놀이였는데 지금은 그 게임들이 제 직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기 옆에 붙어 있던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커다란 휴대폰을 들고 계신 모습이었는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비교하니까 정말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이런 감정을 한자어로 표현한 말이 바로 격세지감이에요. 격은 사이를 뜻하고 세는 세상이나 시대를 의미해요. 지는 마치 같다는 뜻이고 감은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세대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 말이에요. 이 말이 처음 만들어진 건 중국 위나라 시대예요. 그때 조조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는데 조조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조비가 왕위에 올랐거든요. 조비는 아버지 시대와 자신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치 한 세대가 지난 것 같구나.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조비는 아버지가 살던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로운 시대로 넘어가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기장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시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였어요. 불과 20년 전 일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때는 친구들과 만나려면 집 전화로 약속을 잡아야 했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연락하잖아요. 그때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결국 격세지감이라는 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일기장은 다시 상자 속에 고이 넣어뒀는데 언젠가 또 꺼내볼 날이 오겠죠? 조령모계, 조령모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멘붕에 빠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팀장님이 월요일에 이번 프로젝트는 무조건 A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워서 A 방식으로 준비했는데 화요일 아침에 또 오시더니 아니에요. B 방식이 더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장인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조령모계예요. 조는 아침조, 령은 명령할 령, 모는 저녁모, 개는 고칠 개라는 뜻이거든요. 풀어져 말하면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바꾼다는 의미죠. 결국 정책이나 방침이 자꾸 바뀌어서 아랫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때 한 황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거든요. 아침에 신하들을 불러서 동쪽 성벽을 높게 쌓으라 라고 명령했다가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다, 서쪽이 더 위험할 것 같으니 서쪽을 먼저 하자 라고 말을 바꾸는 거죠. 백성들은 아침에 동쪽으로 갔다가 저녁에 서쪽으로 또 가야 하고 신하들은 계속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난리가 났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아침 명령이 저녁에 바뀐다 하면서 한탄했던 게 지금까지 전해진 거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엔 팀장님한테 정말 화가 났거든요. 밤새워서 준비한 걸 하루 만에 뒤집어 엎으니까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팀장님도 위에서 압박받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임원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꾸니까 팀장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그 혼란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령모계라는 건 결국 조직 전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경험 이후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게 됐어요. 조령모계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때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닭이망양, 닭이망양.
긴급 속보입니다. 제 인생에 큰 경화가 일어났어요. 아니, 진짜로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취업 준비하면서 토익도 준비하고 동시에 자격증도 따고 그 와중에 부업도 시작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운동도 시작하고 요리도 배우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다기망양이라는 말이에요. 다기망양, 다, 마늘 다, 기, 갈래기, 망, 이를 망, 양, 양자예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양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양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웃집 양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 양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양자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양을 찾으러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양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웃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도 양 한 마리를 못 찾았냐고 물어봤을 때 양자가 한 말이 바로 갈래가 너무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깨달은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완벽하게 세워놨다고 생각한 그 모든 계획들이 사실은 다기망양 상황이었던 거죠. 토익 책을 펼쳐놓고 자격증 문제집도 보고 부업 아이디어도 찾아보고 운동 영상도 보고 요리 레시피도 저장해두고 결국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양자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길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결국 선택과 집중이 답이더라고요. 여러 길에서 헤매지 말고 한 길을 확실하게 가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3인성호, 3인성호.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단해. 우리 때는 소문 하나 퍼지는데 일주일도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전국이 다 아는구먼.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며칠 뒤 정말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야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3인성어인데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3은 새삼, 인은 사람인, 성은 이룰 성, 호는 호랑이 호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을 말도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예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도 소문이 돌고 돌면 마치 정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에 방총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던 그가 조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하, 만약 한 사람이 와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저었죠. 당연히 믿지 않는다. 시장에 호랑이가 웬 말이냐?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요? 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 조금 의심스럽긴 하겠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 세 번째 사람까지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 왕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믿게 될 것 같다. 방총이 깊이 절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조나라에 가 있는 동안 저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3번만 거짓말을 하면 전하께서도 결국 믿으실 테니까요. 왕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정말로 방총이 조나라에 간 사이 3명의 신하가 차례로 와서 그를 모함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던 왕도 결국 의심하기 시작했고 방총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왕의 신임을 잃은 상태였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 택시를 탄 날 며칠 뒤 직장에서 정말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팀장님과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말이었는데 처음엔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를 1명, 2명, 3명이 계속 반복하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저와 가까운 동료까지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3인성어구나. 거짓도 3번 들으면 진실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듣고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용두사미, 용두사미. 새벽 3시, 잠이 안 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요. 우유 한 팩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을 보니까 어제까지였어요. 마실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도 이 우유랑 비슷하구나. 여러분, 혹시 용두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용머리에 뱀꼬리라는 뜻인데요. 용은 용, 머리는 두, 뱀은 사, 꼬리는 미예요. 처음엔 용처럼 웅장하고 멋있게 시작했는데 끝은 뱀꼬리처럼 초라하게 마무리된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라 때 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용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느 날 황제가 그 화가에게 용 그림을 주문했어요. 화가는 의욕에 넘쳐서 용의 머리 부분을 정말 장엄하고 역동적으로 그렸어요. 비늘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눈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렸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살아있는 용 같다 하면서 감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화가가 너무 완박한 용머리를 그리느라 지쳐버린 거예요. 몸통 부분은 대충대충, 꼬리는 더더욱 성의 없게 그렸어요. 마치 뱀꼬리처럼 가늘고 힘없게 말이에요. 황제가 그 그림을 보고는 용의 머리는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한데 꼬리는 왜 이리 초라하냐 하면서 크게 실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용두삼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냉장고 앞에서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뭔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랬거든요. 다이어트 첫날엔 완벽한 식단표 만들고 운동복도 새로 사고 헬스장도 등록하고 완전 용의 머리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킨 시키고 있는 제 모습이 딱 뱀꼴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웃음이 나오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결국엔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진짜 실력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화자찬, 자화자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저씨가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그 프로젝트 성공시킨 거라고. 나 아니었으면 회사 망했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자화자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는 스스로 자, 화는 그림화, 자는 또 스스로 자. 찬은 칭찬할 찬이에요. 직역하면 스스로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인데 결국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과장해서 자랑하는 걸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자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에 고개지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화가였거든요. 특히 인물화를 잘 그렸는데 그림 속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개지가 자기 작품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내 그림은 천하제일이야. 나만큼 잘 그리는 사람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자랑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력은 좋은데 너무 우쭐댄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한다는 의미로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 지하철 아저씨를 보면서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몇 년 전 회사에서 작은 성과를 낸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엄청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그 아이디어 낸 거야. 나 때문에 매출이 올랐어. 이런 식으로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는데 나중에 동료들 반응을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결국 진정한 자신감은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선우후락, 선우후락.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왜 나는 항상 나중에 후회할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정작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업가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놀고 있을 때 걱정하고 모두가 걱정할 때 웃는다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선우후락이에요.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긴다는 뜻인데 한자를 풀어보면 선은 먼저 선, 우는 근심할 우, 후는 뒤후, 락은 즐길 락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면 나중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의미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투자의 개념이랑 비슷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북송 시대에 범중엄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당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고 관리들은 부패해 있고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범중엄은 다른 관리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만 챙기고 있을 때 그는 밤낮으로 나라 걱정을 했어요. 악취도 기재라는 유명한 글에서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긴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는 자신이 편안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모두 포기하고 백성들을 위해 개혁을 추진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정책들이 성공하면서 나라가 안정되었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중 한 명이 되었죠. 그 사업가분과의 만남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놀러 다니던 걸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고 편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저 혼자 공부하고 있으니까 외로웠고 당장 수입도 줄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3년째 되던 해부터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때 포기했던 것들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선우후락.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기는 것. 당장의 작은 즐거움을 포기할 용기가 있다면 나중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노란 지위, 노란 지위. 여러분, 계란 하나 떨어뜨려 본 적 있으세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 탁. 그리고 노른자가 사방으로 튀면서 완전히 엉망이 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계란을 10개, 20개씩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을 표현한 말이에요. 누란 지위, 쌓을루, 알란, 갈지, 위험할 위. 계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한시대 가이라는 학자가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당시 한나라는 겉으로는 강대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제후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인은 이 상황을 보고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계란을 높이 쌓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예요. 실제로 그의 걱정이 맞았어요. 얼마 후 7개 나라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계란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죠. 황제는 그제서야 가희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누란지위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까 계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계란 때문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 친구 생일 파티 준비를 하면서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계란이 딱 12개밖에 없더라고요. 한 개라도 깨지면 케이크를 못 만든다는 생각에 정말 조심조심 옮기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쾅 하고 열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계란판을 떨어뜨릴 뻔했죠. 다행히 간신히 붙잡았지만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바로 누란지이구나.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인생도 때로는 이런 누란지위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옥석혼효, 옥석혼효.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어제 집 앞 골목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작은 녀석이 썩은 음식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먹을 만한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을 표현한 사자성어, 옥석혼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옥석혼효는 옥, 돌석, 섞일혼, 뒤섞을 효로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귀한 옥과 흔한 돌이 뒤섞여 있다는 뜻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섞여 있어서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에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때 조나라에 인상녀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진나라 왕이 조나라의 귀한 보석 화씨벽을 자기 나라 15개 성과 바꾸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진나라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인상녀는 달랐어요.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전하, 지금 우리 조정에는 옥과 돌이 뒤섞여 있습니다.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위기야말로 진짜 인재를 가려낼 기회입니다. 결국 인상녀는 목숨을 걸고 진나라로 가서 화씨벽을 지켜냈고 그 일로 조나라에서 가장 신임받는 신하가 되었죠. 그때 그 길고양이가 보여준 선택의 지혜가 떠올랐어요. 저도 몇 년 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누구를 믿고 함께 일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어요. 겉으로는 다들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니 진짜 실력 있는 사람과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금세 드러나더라고요. 결국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죠. 길고양이도 본능으로 좋은 것을 가려내듯 우리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옥석혼효의 세상에서 진짜 옥을 찾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비몽사몽, 비몽사몽.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분이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중얼거리셨거든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요즘 매일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깊은 뜻이 담긴 사자성어였더라고요. 비몽사몽, 이 말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어렴풋한 상태를 뜻해요.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면 비는 아닐 비, 몽은 꿈몽, 사는 같을 사, 몽은 또 꿈몽이에요.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그런 애매모호한 정신상태를 표현한 말이거든요.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깬 것도 아닌 그 경계선에 있는 몽롱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당나라 때에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대요. 그런데 깨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이태백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현실과 꿈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비몽사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그날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알고 보니 그분은 최근에 남편분을 잃으셨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계실 것 같고 저녁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매일이 꿈 같고 생시 같고 그런 거였던 거예요. 슬픔이 너무 커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 바로 비몽사몽이었던 거죠. 그제서야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인생에는 이런 비몽사몽의 순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변화나 충격 앞에서 현실감을 잃게 되는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자포자기, 자포자기.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별거 아닌 일인데 그날따라 묘하게 행운이 따라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버스도 딱 맞게 왔고 신호등도 파란불로 바뀌고 심지어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도 평소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작은 행운들이 쌓일수록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마치 뭔가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자포자기예요. 자는 스스로 자, 포는 포기할 포, 자는 또 스스로 자, 기는 버릴 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버린다는 의미죠.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희망도 안 갖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체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맹자가 대답한 게 바로 이 자포자기라는 말이었어요. 스스로를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함께 말할 수도 없고 함께 일할 수도 없다고 했거든요. 맹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줘도 본인이 포기해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층수를 물어보니까 어디든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어느 층에서 내리셔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 가시는 길이었는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모든 걸 체념하신 상태였던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제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저도 계속되는 실패에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포기는 때로는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마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작은 행운들이 불안했던 이유도 결국 제가 저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이동풍, 마이동풍.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길에서 만나는 회색털 고양이가 하나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야옹아 이리 와 하고 부르면 고개도 안 돌려요. 먹이를 주려고 해도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더라고요. 처음엔 성격이 까칠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고양이 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들리지 않는 고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들리는데도 안 들리는 척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마이동풍이란 말이 딱 이런 상황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마이동풍은 마의 귀에 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마는 말, 이는 귀,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봄바람을 의미해요. 말의 귀에 봄바람이 스쳐 지나간다는 뜻인데 아무리 좋은 말이나 충고를 해도 전혀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상황을 말해요. 마치 바람이 귀를 스쳐 지나가듯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라 때 이백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정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대요. 이백이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열변을 토했는데 친구는 계속 딴청만 피우는 거예요. 술잔만 기울이면서 그래 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듣지 않더라고요. 화가 난 이백이 한 말이 왕이 동풍과사였어요. 왕은 헛되이라는 뜻이고 이동풍은 이동풍, 과사는 지나간다는 의미거든요. 동풍이 헛되이 지나간다는 뜻으로 좋은 말이 아무 소용없이 흘러간다는 의미였죠. 나중에 이 표현이 변해서 마이동풍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길고양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니까 저도 그 고양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더라고요. 엄마가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좀 쉬어라 하면 알겠어요 하고 대답은 했지만 정작 계속 야근하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조언해줘도 듣는 척만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고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그 고양이보다 더 문제였구나. 고양이는 정말 안 들려서 그런 건데 나는 들리는데도 안 들었으니까요. 진짜 지혜는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면종복배, 면종복배.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1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 혼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두 개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다른 하나는 뭔가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면종복배예요. 면은 얼굴면, 종은 따를 종, 복은 배복, 배는 등배를 뜻해요.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의 유래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양귀비라는 절세미인에게 완전히 빠져서 나라 일은 뒷전이었죠. 신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감히 황제에게 직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모두 폐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고 수군거렸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면종복배라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던 순간 저도 똑같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회사에서 정말 힘든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는데 회의실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절대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동료들과 커피 마실 때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냐? 며 불평했으면서도 정작 상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용기는 솔직함에서 나온다는 걸요. 면종복배로 살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빙탄지간, 빙탄지간. 여러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있었거든요.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주말에 가족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진짜 잘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제 뒤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빙탄지간이에요. 빙은 얼음 빙, 탄은 숫탄, 지는 못모의 지, 간은 사이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얼음과 숫 사이라는 말인데 생각해보세요. 얼음은 차갑고 숫은 뜨겁잖아요. 이 둘이 한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공존할 수 없죠. 얼음은 숫의 열기에 녹아버리고 숫은 얼음의 차가움에 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빙탄지간은 서로 성격이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절대 화합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인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거든요. 근데 한신의 성격이 좀 거만하고 자존심이 강했어요. 반면에 유방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처음엔 서로 필요해서 손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한신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유방은 한신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했죠. 결국 유방은 한신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치 뜨거운 숯과 차가운 얼음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듯이 둘의 관계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맞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차이 말이에요. 그 동료와 저는 겉으로는 친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경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마치 얼음과 숯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빙탄지간이라는 말이 그걸 알려주네요. 동가홍상, 동가홍상.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얘야, 네가 입고 있는 그 빨간 원피스 정말 예쁘다. 우리 딸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얼마 줬니? 저는 당황해서 이거요? 그냥 인터넷에서 샀는데? 하고 얼버무렸거든요. 사실 그 옷은 백화점에서 산 꽤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딸이 가진 건 분명 비슷하게 생긴 저렴한 제품이었을 텐데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똑같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동가홍상이라는 말인데요. 동은 같을 동, 가는 갑가, 홍은 붉을 홍, 상은 치마 상자를 써서 같은 값의 빨간 치마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품질이나 가치가 다른 물건들을 비교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명품과 짝퉁이 겉모습만 비슷한 상황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황제의 총애를 받던 양귀비가 어느 날 아름다운 빨간 비단 치마를 입고 궁궐을 거닐었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궁녀들과 귀족 부인들이 모두 똑같은 치마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양귀비가 입은 건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것이어서 가격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긴 저렴한 치마들을 사서 입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보면 똑같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원단의 질감이나 색깔의 깊이가 완전히 달랐죠. 이때부터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동과 홍상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날 버스에서 내린 후에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입은 옷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주머니가 딸과 비교하며 말씀하셨을 때는 마치 제가 뭔가 가짜를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사실 진짜는 제 옷이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는 남들이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시간에 있다는 걸요. 동과 홍상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는 다르지만 때로는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